안녕하세요. 2020년 사이버 가디언즈 우리 기초 과정 중에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창남 선생님이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사이버 가디언즈 이 교육 과정이 우리 2017년부터 우리 학교에 적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관련된 수업들, 뭐 해킹 관련된 수업들을 이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 2학년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많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해킹이나 뭐 보안 기술에 대해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보안 같은 경우는 뭐 서버든 네트워크이든 이런 코딩이든 어느 정도 뭐 기본적으로라도 좀 알아야지 요거 공부를 하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하는 이 리눅스 운영체제 부분은 서버에 대한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을 거예요. 그 중에 리눅스 서버,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이 다룰 서버 중에 하나가 리눅스 서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눅스 서버에 대해서 한번 쭉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방학, 방학 때까지 이 강의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텐데, 사실 온라인 수업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지만, 이 강의를 쭉 한번 따라가면은 리눅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가 이거를 잘 따라서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리눅스 서버 운영이 가능하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게 될 거예요. 되게 대단한 기술은 아니죠. 리눅스 전문가가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요 20시간짜리 수업 가지고서 리눅스 전문가가 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리눅스 운영 체제를 사용하면서 당황스럽지 않게 그리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이든 뭘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그리고 간단한 웹 서버나 내가 웹사이트를 실제로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듣고 나면은 잘 듣고 나면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서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지식이랑 뭐 서버에 그 우리 리눅스 서버 들어가기 전에 제일 그냥 서버에 기반이 되는 그런 지식들을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 부분들, 네트워크와 서버 상식 부분들을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은 실습은 없고요. 뭐 좀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서버 공부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대신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하니까 편하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책에 나오는 그런 내용 말고도 선생님이 뭐 전에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이나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현업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P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 체제가 우리 윈도우죠, 윈도우. 요새는 대부분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PC에서 윈도우를 제일 많이 사용하듯이 서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버용 운영체제 하나가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특히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쓰기도 해요. 실제로 제일 많이 쓰는 통계상 가장 많이 쓰는 OS, 서버용 OS가 뭘까요? 서버용 OS. 자,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 윈도우예요. 윈도우. 자, 윈도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그냥 윈도우가 아니에요. 윈도우 10, 윈도우 7 이런 게 아니라 윈도우 서버. 윈도우 서버 OS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버전이 윈도우 서버 2019, 그 전에 아마 2016, 뭐 2012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버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윈도우 서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서버를 제일 아마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리눅스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윈도우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해요. 윈도우는 서버를 사려면은 라이센스를 돈을 주고서 사야 되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물론 리눅스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유료 버전이 있지만 많은 배포판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버전 그래서 뭐 서비스하는 서버들도 리눅스로 많이 쓰고 회사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쓰는 서버들도 리눅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T 엔지니어, IT 계통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라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기술 역량 중에 하나가 이 리눅스 서버예요. 그리고 이 리눅스 서버를 잘 안다, 리눅스를 잘 안다라고 하면은 유닉스는 배우기가 너무 쉬워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리눅스를 잘하면 유닉스 배우기가 훨씬 쉬워진다. 왜냐? 리눅스는 이제 유닉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유닉스 기업용 OS인 유닉스를 PC에서도 쓸 수 있게 하자 해서 나온 게 리눅스니까 예, 요거 둘 중에 뭐 하나만 잘해도 서로 다른 거 배우기에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과정에서는 이 리눅스 서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기술들을 일단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서버나 네트워크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들 한번 다루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그룹 관리, 그다음에 기본 명령어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리눅스에서의 에디터 사용법. 자, 에디터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윈도우의 메모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건데, 자, 리눅스 같은 경우는 VI라는 에디터가 있어요. VI라는 에디터.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메모장 같은 에디터지만 코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서 썼던, 요새는 아마 뭐 이클립스나 뭐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VI 사용을 옛날만큼은 안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에디터예요. 자, VI만 잘 쓰면은 거의 마우스에 손을 안 대도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에디터. 자, 그 정도로 막 강력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배우진 않지만 제일 기본적인 사용법 정도는 우리가 알아놔야 돼요. 리눅스를 운영하려면은. 그래서 그런 에디터 사용법. 다음에 각종 서버들. 그래서 그 서버들은 뭐 원격 접속 서버도 있고요. FTP 서버, 웹 서버, DNS 서버, 뭐 메일 서버 등등 그런 것들을 설치해 보기도 하고 이제 설정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눅스의 보안 설정, 자, 뭐 접근 제어라던가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을 한번 경험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리눅스에 대해서 배웠으면은 나 리눅스 잘해 라고 얘기하면은 되겠지만 사람들이 믿어줘야겠죠. 그래서 자격증 하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도 하고 이 자격증 문제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리눅스 마스터 뭐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서 얘가 리눅스를 잘하는구나 라고는 말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도 리눅스 마스터 이 시험을 봐봤는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굳이 나올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가 최소한 관심은 있구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아는구나 라는 그런 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격증은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무조건 낫다. 그래서 이 리눅스 마스터 자격증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터미널 환경에서 이제 운영하는 서버를 터미널 환경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예정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윈도우 OS 보면은 다 GUI 기반이죠. GUI. 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러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여러분 아이콘 클릭하고 뭐 버튼 누르고 탭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픽으로 그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뭐 영상에서 봤을 거예요. 그냥 화면상에 까만색 화면에서 글씨만 이렇게 찍찍찍 떠가지고 여기서 뭐 명령어 치고 되게 뭐 복잡한 이런 화면이 뜨잖아요. 자,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운영을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러면은 리눅스는 GUI 환경, 윈도우 같은 이런 환경을 안 쓰냐, 사용할 수 없느냐? 아니죠. 윈도우와 마찬가지로 리눅스도 이런 GUI 환경이 있어요. X 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 환경이 있는데 그걸로 물론 요새 많이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주로 원격 접속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원격 접속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뭐 SSH라던가 옛날에는 텔넷 같은 거. 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접속하면 어떻게 뜨냐? 이렇게 까만 화면에 글씨가 뜨고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해서 운영을 하는 서버를 만드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눅스 서버를 다루려면은 그 CUI 환경이라고 하는 문자 기반의 환경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게 익숙해진 다음에 나중에 그 그래픽 환경을 또 보고 익숙해지면은 다루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거예요. 서버와 네트워크는 뗄 수 없는 관계고, 특히 서버를 직접 운영을 하려면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아마 그 관제 동아리 보안 시스템 운영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요 네트워크와 서버 상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줬던 영상 강의를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본 사람들은 좀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듣고 넘어가면 되고, 그거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요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2학년들, 특히 2학년들은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이 내용 많이들 알 텐데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 집중해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네트워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통신 계층이라는 주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통신 계층이 뭐냐? 우리 계층화된 통신. 2학년들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통신할 때 계층화된 통신을 한다. 그게 뭐냐? 효율성이나 확장성 등을 위해서 통신은 계층으로 나누어진다. 자,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통신이 뭘까요? 가장 흔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통신. 바로 음성통신이죠. 대화.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부모님이랑 얘기하고 친구랑 얘기하는 거. 자, 그게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통신이에요. 이런 음성통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층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음성통신 할 때,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공기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합니다. 내가 옆 사람한테 안녕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신호가 뭐를 타고 가나요? 안녕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신호는 공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요. 내가 A고 상대방이 B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신호가 공기를 통해서 물리적인 매체라는 거는 뭘 타고 가냐라는 거예요. 공기를 타고 가죠. 음성은. 그래서 공기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사용한다. 그래서 제일 밑바닥에 우리가 통신할 때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은 공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통신 매체는 공기를 사용한다. 자, 근데 공기가 있어서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해서 서로 대화가 되는 거는 아니죠. 자, 소리만 전해진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상대방은 중국어를 쓰는데 나는 한국어만 알아요. 그럼 대화가 통할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죠. 자, 말소리는 들리지만 내가 이해하고 서로 상호작용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위에 이 계층은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뭐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언어도 서로 맞아야지만 대화가 통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언어까지 통해요.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의사들이 의학 용어 막 사용하고 하면 그거 쉽게 이해가 가나요? 이해 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들은 IT 전공자예요. IT 전공자인데 IT 전문 용어들 막 사용해서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뭐 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잘 모르는 친구들이 그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위의 계층, 3계층으로는 전문 용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IT 용어든 의학 용어든 각종 기술 용어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통신이 되려면 서로 의사소통이 되려면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주체들이 먼저 같은 공기 속에 있어야지 음성이 전달이 되겠죠. 이게 맞아야 되고 언어도 맞아야 되고요. 전문 용어도 서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음성 통신을 할 때도 결국은 이렇게 계층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계층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약속이 서로 맞아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바로 계층별 통신의 특징이고요. 넘어가죠. 그럼 프로토콜이라는 게 뭐냐?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협약이나 규약, 약속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음성통신 할 때 A와 B가 서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뭐가 맞아야 돼요? 통신 매체, 물리적인 통신 매체가 맞아야 되고요. 언어가 서로 맞아야 되고요. 전문 용어도 서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약속된 우리 둘 다 한국어로 한다. 우리 둘 다 IT 용어를 알고 있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을 말하는 거예요. 프로토콜. 그래서 이런 약속이 서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일치해야 된다. 계층별로 프로토콜이 일치해야지만 통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A는 중국어로 얘기하고 B는 한국어로 얘기한다면 통신되지 않겠죠? 왜냐? 이 계층 언어 프로토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가 일치하더라도 아까 이런 전문 용어를 알지 못한다면 통신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3계층 전문 용어라는 프로토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통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계층별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데 그 각각의 프로토콜이 서로 같아야지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계층별로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계층을 나눠 놓고 이렇게 계층별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까요? 자, 일단 장점은 뭐냐면은 상위 계층을 하위 계층의 세부적인 사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기능 단위의 모듈화가 가능하고 각각의 계층을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계층을 나눠 놨을 때는 자, 계층을 이렇게 나눠 놨을 때는 만약에 B라는 사람이 같은 공기 안에 있고 한국어 똑같이 A와 똑같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하는데 IT 용어만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그럼 뭐만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IT 용어만 어디서 번역기를 가져오든 아니면은 검색을 하든 IT 용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각각 계층별로 지금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영어만 알고 나는 한국어만 알아요. 자, 서로 프로토콜이 맞지 않아요. 한 명이 누군가가 내가 그럼 영어를 공부해야지. 그러면은 요 영어만 맞춰주면 각각의 계층별로 프로토콜만 맞춰주면은 서로 통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계층이 안 나눠져 있고 통으로 되어 있다. 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 만약에 IT 용어만 모르는데 이 통으로 이 프로토콜들을 다 바꿔줘야 되겠죠. 통신 체계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가 안 맞을 때는 그것만 맞춰주면은 통신이 되게 하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계층을 나눠서 통신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층 나눠서 통신하는 게 다 좋느냐? 아니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자, 하나의 데이터가 수신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계층 간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다한 처리를 위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자, 오버헤드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부하 말하는 거, 부하. 그래서 지연 시간이 증가한다. 부하가 더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각각의 계층별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각각의 계층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더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통신하는 내용 말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 가고 있어. 나는 학교 가고 있어라는 데이터를 A가 B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별거 없겠지만 한국어라는 기본적인 체계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서로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어를 다 알아야지만 요 간단한 메시지지만 요것도 전달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덧붙어야 되는 이런 부하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통신 중에서도 음성 통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우리 데이터 통신할 때에도 이렇게 계층화된 통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A 회사는 이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고 B 회사는 저런 식으로 계층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가 다른 IT 기기의 장비들끼리는 통신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만든 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 표준의 이름이 OSI 7 레이어, OSI 7계층이라는 표준을 만들어냈어요, 표준을. 자, 그래서 삼성에서 만드는 통신 장비든 LG에서 만드는 통신 장비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드는 통신 장비든 할 거 없이 이런 계층을 표준을 따르게 되면은 각각의 회사가 달라도 제조사가 달라도 서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IT 업계에서는 표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5G의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 예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4G, LTE 표준을 누가 만드느냐? 자, 그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OSI 7 레이어 우리 데이터 통신할 때 표준 계층을 한번 살펴보면은 1계층이 물리 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4계층은 전송 계층, 5계층은 세션 계층, 6계층은 표현 계층, 7계층은 응용 프로그램 계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2학년들은 다 배운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1학년들도 1학년 1학기 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IT를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OSI 7 레이어의 계층,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자,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각각 계층의 특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각 계층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계층, 물리계층이 하는 일, 실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전기적, 물리적 세부사항을 정의한 계층이다. 자, 실제 장치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뭐 케이블 같은 거로 연결하는 거. 자, 그런 것도 우리 물리적 계층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선으로 신호 전달하는 거. 그것도 물리적 계층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각각 계층에 해당하는 장비들이나 부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 계층은 뭐냐?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 계층. 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지점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을 보장하기 위한 계층이다. 자, 우리 통신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A고요. 뭐 네이버에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거치는 장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A에서 내가 네이버 서버로 그냥 한순간에 점프해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에 많은 장비들을 거치게 돼요. 통신사, 우리 뭐 KT 회선을 사용하든 LG 회선을 사용하든 통신사를 거치게 되죠. 그 통신사 안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신 장비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어져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어져 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네이버 서버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부터 끝이죠. 여기가 end, 그리고 여기도 end라고 하죠. 자, 끝부터 끝까지 통신을 우리는 원래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거치는 많은 장비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지점과 요 지점,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각각의 장비 사이 두 지점 간의 통신의 신뢰성을 체크하는 게 바로 데이터 링크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 장비 한 대를 거칠 때마다도 이게 전송이 제대로 됐는지를 체크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네트워크 계층은 뭐야?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엔드 투 엔드죠. 여기 요 엔드 투 엔드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면서 또 중요한 거 경로를 찾아주는 계층이라 그랬어요. 경로를 찾아주는 계층. 자, A가 요 네이버까지 가는데 경로가 한 개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치는 장비가 굉장히 많다 보면은 자, 요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양한 경로 중에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계층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리고 이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일을 뭐라고 하냐? 라우팅이라 그래요. 라우팅. 라우팅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라우팅이라 그런다. 자, 그래서 이 라우팅은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 계층이라고 해요. 세션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전송 계층이라고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중간 장비를 일단 없애고 봐봅시다. 나는 A고 나는 네이버 서버에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자, 네트워크 계층 통해서 일단은 엔드부터 엔드까지 찾아갔겠죠? 예,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네이버 서버 안에는 한 개의 서버만 떠 있을까? 한 개의 프로그램만 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도 웹이 있을 수 있고요. 네이버 홈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메일. 자, 여기에도 뭐 원격 접속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원격 접속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뭐 DNS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라는 프로그램 종류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PC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PC에서 한 가지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영상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듯이 이 서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놔요. 각각이 문을 열어놓는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이 프로그램들이 문을 열고 기다리는 곳이 바로 포트라고 하는 주소예요. 포트. 자, 이 포트 주소가 어떤 프로토콜의 주소냐? 이 전송 계층의 주소예요. 전송 계층의 주소. 자, 그래서 우리 전송 계층은 뭐 양 끝단의 사용자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상위 계층이 뭐 데이터 전달의 유효성이나 효율성을 신경 쓰지 않게 해주는 계층이다. 여기는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요 4계층에서 딱 그 네이버 서버의 어떤 서비스와 연결을 맺죠. 예를 들어 나는 웹 서비스와 연결을 맺고 싶다라고 하면은 웹 서비스와 이렇게 통신 경로가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포트
요 포트 주소. 자, 포트 번호는 뭐 0부터 65535 굉장히 큰 수까지 있는데 그 중에 웹 서비스는 보통 80번 포트에서 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계층까지 통신을 하게 되면은 요렇게 80번 포트랑 내 PC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실제로는 응용 계층, 어플리케이션 계층으로 통칭을 해서 부릅니다. 통칭을 해서 불러요. 자, 그래서 요 포트에서 뭐가 연결돼요? 웹 서버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 각각의 서버들도 각각의 다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포트를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통신 계층은 요렇게 요런 구조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층별로 그 계층별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어떤 장비들이 있냐? 일단은 물리 계층의 대표적인 장비들은 뭐 허브, 리피터, 뭐 그 외에 케이블들, 각종 케이블들이 있고 여기 UTP 이런 거 있죠. 있는데 요게 허브예요. 여기 허브. 자, 허브 모양이 많이 봤죠, 이런 거. 자, 이런 거 많이 봤을 텐데 허브는 그냥 뭐냐? 내가 PC를 인터넷 회선은 하나지만 인터넷 회선 여기 들어오는 건 하나인데 PC를 여러 대 사용을 하고 싶다. 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각각 포트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는 거. 연결을 해서 여러 대가 뭐 통신을 할 수 있게, 여러 대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데 좀 뭐 자세한 내용은 좀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생략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연결만 이렇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회선 하나 쓰면서 얘네가 서로 뭐 이렇게 통신 인터넷 쓸 수 있게 연결만 해준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넷이라는 프로토콜이 가장 유명해요. 자, 이더넷 프로토콜. 얘는 우리 랜 환경에서 쓰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랜이라고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컴퓨터 실습실에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대 실습실에 있는 PC들이 하나의 인터넷 회선을 타고 밖으로 통신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 환경에서 쓰는 프로토콜이 이더넷이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이계층 장비로 브릿지라는 장비랑 스위치라는 장비가 있는데 브릿지는 요새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자, 스위치라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돼요. 스위치라는 장비. 자, 요게 허브랑 모양이 똑같아요. 자, 허브랑 모양이 똑같은 요런 게 바로 또 스위치 장비예요. 하는 역할은 언뜻 보면 비슷해요. 하는 역할은 비슷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 여러 개의 PC가 있을 때 요 스위치랑 연결을 해서 요 스위치에서 인터넷이랑 뭐 연결을 해줘서 여러 대의 PC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더라. 자, 그런 구조인데 허브랑은 스위치랑은 계층이 다르죠. 이거 하는 일 똑같은데 왜 계층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요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각각의 우리 그 장비마다 그 장비에는 랜 카드가 있죠. 네트워크 카드가 있는데 네트워크 카드의 주소가 바로 이 이더넷 주소라 그래요. 우리 PC에 있는 네트워크 카드의 주소를 우리 이더넷 주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스위치 장비 같은 경우는 얘가 각각의 이더넷 주소들, 네트워크 카드 주소들 그거를 다 학습을 하게 돼요. 다 공부를 해서 자, 허브 같은 경우는 A가 만약에 C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A가 C한테 보내고 싶어. 근데 C한테 바로 이렇게만 보내줄 수 있나? 허브는 그걸 못해요. 허브는 B, C, D에 그냥 다 뿌려버려요. 왜냐하면 얘는 1계층 장비니까 이 이더넷 주소를 몰라요. 허브는. 자, 허브랑 스위치랑 생긴 건 비슷한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요 이더넷 주소, 각각 네트워크 카드의 주소를 여기서 다 학습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C한테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A가 데이터를 보내고 목적지가 C의 네트워크 카드 주소구나 해서 C한테 바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허브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 카드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를 보내면은 그냥 B, C, D에 다 보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겠죠. 허브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우리 이계층에서의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이계층 데이터를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3계층. 아까는 우리 네트워크 계층이라 그랬죠. 네트워크 계층. 아까 네트워크 계층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라우팅, 경로를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겠죠. 라우팅. 자, 근데 내가 내 PC에서부터 네이버까지 경로를 쭉 뭐 이렇게 찾아 나가는데 뭐를 보고 경로를 찾아 나갈까요? 이 3계층의 주소를 보고 찾아 나가요. 자, 내 IP는 뭐 AIP라고 하고 네이버의 IP는 예를 들면 NIP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경로를 찾아 나갈 때 어떻게 하냐? 자, 나는 NIP로 통신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경로를 찾아가야 되니?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경로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3계층에서의 주소, IP 주소를 사용한다. IP 주소. 자, 그리고 이 라우팅하는 장비를 우리 라우터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그래서 3계층 장비로는 라우터가 있고 이 3계층 이 데이터, 3계층에서 전송하는 이 데이터 단위를 패킷이라고 불러요. 패킷. 익숙한 단어죠. 패킷. 다음에 4계층, 전송계층 같은 경우는 TCP나 UDP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들어본 사람 아마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 4계층 같은 경우는 뭐 L4 스위치라는 장비가 대표적인 스위치. 이걸 레이어 4 그래서 4계층 말하는 거죠. 이 L4 스위치의 주요한 역할은 로드 밸런싱. 자, 로드 밸런싱 역할인데 한마디로 로드 부하를 말하는 거예요. 밸런싱 뭔가 적절하게 조정해 준다. 만약에 내가 서버를 네이버 자꾸 예를 들게 되는데 자, 이번엔 네이버 말고 그럼 다음으로 해봅시다. 다음 서버가 처음에는 아마 한 대로 시작을 했을 수 있겠죠. 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하가 심해진 거예요. 서비스 하니까 부하가 너무 심해져요. 그래서 서버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더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얘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얘도 요청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얘 하나한테만 계속 몰리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서버를 늘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골고루 서버가 분산되도록 해주는 요 장비, 요 윗단의 장비를 우리가 L4 스위치라고 한다. L4 스위치. 그래서 서버가 늘어나더라도 균등하게 부하를 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 L4 스위치라고 하고요. 요거는 4계층 장비입니다. 4계층 장비. 그 다음에 요 5, 6, 7계층은 우리 아까도 합쳐서 봤죠. 어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합쳐서 봤어요. 자, 왜 지금 5계층, 6계층, 7계층을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느냐? OSI 7계층에서는 이렇게 7계층으로 나눠진 게 맞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OSI 7계층대로 계층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현실에서는 계층 구분을 어떻게 하냐? 얘네를 뭉뚱그려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바로 TCP IP 프로토콜 자, 수시라 그래서 TCP/IP 프로토콜 체계예요. TCP/IP 프로토콜 체계. 그래서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현재 모든 데이터 통신은 이런 TCP/IP 프로토콜 체계로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계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 어떤 게 있어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 웹 브라우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서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이라면은 그게 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7계층 장비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7계층 장비.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7계층 장비. 자, 프로그램이 깔리는 장비 어떤 거 있어요? 컴퓨터가 있죠. 여러분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스마트폰도 앱 여러 가지 깔아서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7계층 장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7계층 장비다. 그래서 내 PC 안에 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인터넷을 쓰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포트 4계층의 주소 포트라는 거 있었죠. 포트. 각각의 포트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접속을 기다리게 돼요. 각각의 포트에서 접속을 기다리게 되고요. 이 포트 번호가 어디에 실려요? 이 IP 패킷에 실려서 목적지를 향해 갈 거예요. 자, IP 주소는 내가 A가 다음까지 간다라고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IP 주소를 여기에 세팅하고 내 IP 주소와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고 패킷을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또 2계층에서
뭘 추가해 주냐? 이 이더넷 정보를 추가를 해줘요. 아까 이더넷 정보, 네트워크 카드의 주소를 쓴다 그랬죠. 이더넷 주소. 이거를 우리가 이더넷 주소 또는 맥 주소라고도 그래요. 맥 주소. 자, 이더넷 주소는 맥 주소, 하드웨어 주소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이 계층별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는 우리 7계층 장비라고 했어요. 7계층 장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프로그램 웹브라우저 생각해보자. 웹브라우저 크롬 같은 거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따따따 google.com 하는 주소를 써넣고 이렇게 엔터를 땅 쳤어요. 자, 그래서 이걸 구글 서버에, 여기 구글 서버라고 합시다. 구글 서버에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보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7계층에 해당하는 헤더 정보라는 게 붙어요. 헤더. 자, 헤더. 자, 헤드가 뭡니까? 헤드 머리죠. 머리에 붙는 정보라는 거. 각각의 계층별로 우리 헤더라는 부가 정보들이 붙게 돼요. 그 계층에 뭐 이렇게 특징적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헤더에다가 넣게 되는데 7계층에서는 7계층 헤더가 붙고요. 자, 요 데이터가 6계층으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대로 내려오면은 요게 이게 6계층 데이터가 되고 6계층에 헤더가 붙고 그 다음에 얘가 5계층으로 내려오면서 5계층 데이터가 되고 또 5계층에 헤더가 붙어요. 그 다음에 4계층으로 내려오면 얘네가 4계층 데이터가 되고 4계층 헤더가 붙고 또 3계층에 오면서 얘네가 3계층이 돼서 3계층 헤더가 붙고 그 다음에 또 2계층 데이터로 내려오면서 헤더가 붙는데 2계층은 특별하게 요 트레일러라는 꼬리에 붙는 게 있어요. 꼬리에 붙는 2계층에 또 부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비트열로 쭉 전송 매체를 타고 가요. 뭐 케이블이 됐든 무선이 됐든 전송 매체를 타고 가서 구글 서버까지 도달을 합니다. 자, 구글 서버까지 도달을 했으면은 이 구글 서버는 결국 필요한 게 뭐예요? 구글 서버가 필요한 거는 요거예요. 요거.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든 요 데이터.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각각 씌웠던 요 헤더들을 벗겨주는 거죠. 자, 벗겨준다. 얘도 벗겨준다. 얘도 벗겨준다. 다 벗기고 마지막에 남는 얘를 이제 딱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헤더를 쭉쭉쭉쭉 씌워 나가는 걸 우리가 캡슐화라고 그래요. 캡슐화. 우리 약에도 보면은 안에 막 가루약 이런 거 넣어놓고 겉에 캡슐로 씌워놨죠.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캡슐로 씌워놨어요. 자, 이런 거를 캡슐화라고 한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 얘를 뽑아내기 위해서 캡슐을 벗기게 되죠. 그거를 우리가 디캡슐화라고 합니다. 디캡슐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얘는 인캡슐레이션, 얘는 디캡슐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A가 B한테 뭔가를 보낼 때는 이렇게 각 계층마다 헤더를 막 붙여줬죠. 헤더를 쭉쭉쭉쭉 붙이면서 여기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간중간에 거치는 장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인터미디엇 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간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장비들이 내가 보낸 데이터의 1계층부터 7계층까지를 전부 다 까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계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헤더를 붙이고 하는 거는 중간 이 장비들이 다 필요해서 그래요. 왜냐? 여기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로도 찾아야 되고 에러가 났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각각의 장비마다 2계층에서는 각각 장비마다 통신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계층을 만들어서 가는데 중간에 있는 모든 계층이 전부 다 7계층까지 까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이런 라우터가 있다. 라우터가 하는 거 뭐였어요? IP 주소 보고 경로를 찾아주는 거였죠. 경로. 그래서 얘는 IP 주소까지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어요? 얘는 3계층까지만 본다라는 거예요. 3계층까지. 요 네트워크 계층의 주소만 보고서 최적의 경로는 이쪽 장비로 가는 거야 해서 넘겨주면은 얘도 라우터 마찬가지로 3계층까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이 장비에서 이제 7계층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갔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나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을 해도 됩니다. 언제든 환영이고요. 뭐 메신저나
이런저런 우리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게 되니까 EBS 쪽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질문을 올려줘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서버에 대해서 좀 더 제일 상식적인 부분, 서버에 대한 상식적인 기초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